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17년 7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시골 마을 칼리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한 통의 제보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제보자는 동네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10대 소녀가 아무도 몰래 출산을 했고 그 아기를 살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시신을 집 뒷마당에 묻었다는 고백을 했다며 거기에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곧장 의사가 말한 10대 소녀 집으로 향했고 집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신생아의 백골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 맞았던 거예요. 네, 시신은 이미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론 정확한 사인을 알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부검을 진행한 결과 아이를 태우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뼈에 그을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백골 상태라고 했잖아요. 끝내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외상이 남아있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살해됐을 거라고 확신했고 곧장 아이의 엄마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자 죽은 아기의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당시 18살이던 브룩 스카일러 리처드슨입니다. 고등학교 치어리더 팀으로 활동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런 스카일러에겐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인 12살 때부터 식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부터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학교에 가면 예쁜 애들이 널렸는데 자기만 키도 작고 못생긴 것 같았거든요. 자기 외모가 정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몸무게에 심각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1g이라도 늘거나 조금이라도 뚱뚱해 보인다 싶으면 거의 아예 음식을 거부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기아 상태가 되면 오히려 살 더 찌는 거 아시죠? 식욕도 더 심해지고요. 스카일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은 굶고 굶다가 갑자기 폭식하고 또다시 굶고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몸무게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죠.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굳어져서 거식증과 신경성 식욕부진을 앓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예 음식에 대한 PTSD와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여성들은 이제 섭식장애를 앓거나 심각한 저체중이면 산부인과적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카일라도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던 2017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 진료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 자기가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8개월이래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8개월이요? 그 정도면 사실 배도 많이 불렀을 거고, 무엇보다 본인이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카일러 입장에서는 모를만 했어요. 일단 요즘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 막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보자 싶어서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워낙 몸무게가 자주 변하다 보니까 배가 좀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지 않다 보니까 배가 막 많이 부르지도 않았었대요. 평소에 생리를 건너뛰는 일도 잦아서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아기는 8개월째 크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검사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제안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모든 검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사는 걱정이 됐지만 환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막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킬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에 내원해서 꼭 검사 받으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스카일러는 당연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렵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생겼죠. 결국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프롬에 예정대로 참석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임신 사실을 잊기 위해 노력한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병원에 다녀온 지 11일 만인 5월 7일, 스카일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처음에는 이게 배탈이 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가는데 순간 이게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자마자 무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대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아기가 나오게 돼요. 어떻게든 아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놓치고 말았고 그대로 아이는 변기에 빠지고 맙니다. 스카일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곧바로 건져냈지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아까부터 전혀 울질 않더라고요.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제발 살아나길 바랬죠. 하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10대 소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벅차고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는 숨을 안 쉬지 피는 나지 거기에 심각한 복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선 이 상황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고 이 시신을 숨겨야 된다는 생각에 사망한 아이에게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 혹시라도 가족들이 보게 될까 급하게 뒷마당에 묻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식구들이 다 잠든 새벽에 다시 나와서 몰래 아기 묘지 위에 분홍색 꽃다발을 올려놓고 홀로 추모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사실을 다음 진료 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의사가 이를 신고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카일러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는 이미 사망한 채 출산했고 너무 당황해서 시신만 유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찰은 이걸 살인이라고 판단했고 그녀를 체포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온 스카일러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사산하냐 아니냐겠죠. 경찰은 스카일러에게 출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손이나 발을 꼼지락거리진 않았는지, 혹시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등 이 생사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해서 계속 캐물었어요. 게다가 유해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시신을 불태우려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스카일러는 아기를 죽이지도 불태우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진실을 말해줘라 호소하는 경찰의 말에 끝내 자신이 아기를 죽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계속된 신문에 감정이 굉장히 복받친 상태였어요. 스카일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기를 너무 세게 안은 것 같다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어쩌면 작은 울음소리가 들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탄 흔적에 대해서는 그저 추모해주고 싶은 마음에 라이터로 화장을 해준 거래요. 사실 이 말들은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스카일러가 그녀의 엄마에게 보낸 미심쩍은 문자들도 발견합니다. 프롬을 앞두고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나 너무 충격받고 있어. 다시 멋지게 보이고 싶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라며 자신이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혐오스럽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출산 후에는 자신의 배 사진과 함께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면서 배가 홀쭉해졌다고 체중 관리를 더 잘해서 전보다 예뻐지겠다는 다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몇 주간 주기적으로 자신의 배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녀가 아이를 원치 않았었고 출산 후에는 아기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든 자백과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스카일러를 가중살인, 비자발적 과실치사, 사체 훼손, 증거인멸 및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스카일러가 뒤늦게라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상황을 알았지만 대학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미혼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증거로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서 그녀가 아기를 정말로 원치 않았다. 겁이 나서 병원에 전화를 피했다라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삶을 위해 아기를 없앨 방법을 계획하고 또 출산 후에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아이를 화장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을 진단하고 상담했던 의사는 스카일러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해하면서 대학에 가야 해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을 증언했고, 이어 유해를 확인한 부검인은 아이의 뼈에 그을리고 불타는 적이 있었다며 아기가 살인적인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은 스카일러를 끔찍한 살인범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들 스카일러가 자신의 범행을 금방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살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변호인의 의견은 이래요. 스카일러는 오랜 기간 섭식장애를 앓아왔고 평소 급격한 체중 변화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 전까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모를 수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스카일러가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거라면 어찌됐든 이건 살인이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거의 자백과 다름없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녀가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스카일러는 식이장애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와 부모님조차 없이 강압적인 환경에서 신문을 받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카일러의 정신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정신적 성숙도는 12세에 머물러 있었고 의존성 성격장애도 있어서 더더욱 그녀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의지하거나 또 보호받으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자신들 생각과 맞지 않는 진실들은 모두 무시해버리면서 스카일러에게 본인들이 믿는 사실을 세뇌시킨 게 아니냐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스카일러는 무려 17번이나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계속된 압박 질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카일러의 자백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배심원들이 경찰 수사와 검찰의 주장 자체를 불신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논란거리였던 스카일러가 아이의 시신을 불태웠냐 안 불태웠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라이터를 가지고 아이를 불태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라이터를 가지고 아이를 불태웠다고 한들 그 뼈까지 그을림이 남았다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애초에 아이 시신에 불타는 적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 또 다른 법의학자에게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아이가 불탔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아냅니다. 시신이 땅에 묻혀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뼈의 형태에 변형이 오고 또 변색이 됐는데 이를 오인한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시신에 그을림이 있었다는 소견을 냈던 그 첫 번째 부검의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면서 여론은 완전 스카일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은 계속돼요. 스카일러도 검찰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2019년 7월 검찰이 그녀에게 가중살인 혐의를 취하해 줄 테니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라고 플리바게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량 제한을 한 거죠. 아무래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가중살인 혐의가 빠지면 15년 정도의 형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죠. 재판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기도 했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짧은 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스카일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검찰의 제안을 거부하게 돼요. 이제 최종 진술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스카일러가 아기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뒤뜰마당에 묻어버린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어린 소녀가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스카일러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죽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게 돼요. 끝내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카일러가 아기를 죽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자백조차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인식되자 그들의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논란 끝에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들은 스카일러가 사생아가 아닌 신생아를 낳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및 비자발적 과실치사,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고 아기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한 사체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게 돼요. 이에 대해선 판사와 배심원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당시 담당 판사는 배심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형을 내릴 수 없지만 스카일러가 인간 생명에 대한 끔찍한 경시를 보여주었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아기는 살아있을 것이라며 그녀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스카일러는 아기 시신 학대에 대한 혐의로 3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 이후 스카일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실 그녀는 꽤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 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정신적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고를 받은 지 10개월 만인 2020년 7월, 그녀의 보호관찰은 종료됐습니다. 과연 스카일러는 자신의 아기를 죽인 무정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저지른 것뿐이었을까요? 진실은 그녀만이 알겠죠. 하지만 스카일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만약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았다면 애나벨은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늘에선 그녀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혹시 영화 테이큰 보셨나요? 저 그 시리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딸을 찾으려고 진짜 범인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에는 딸 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딸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평화롭던 초여름, 미국 캔자스주 리우드 지역에 한 야외 동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알리 캠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이날은 2002년 6월 18일인데 평일이기도 하고 좀 날도 흐려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해. 알리의 남동생도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래서 5시에 누나랑 교대 시간이라서 가봤는데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고 누나 알리가 없는 거야. 엥? 어디 갔지? 누나 어딨어?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수영장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누나가 없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하게 돼.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수영장으로 달려왔어. 그렇게 다 같이 둘러보면서 알리를 찾기 시작해.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제일 깊은 풀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진짜 싹 둘러보는데 도무지 발견되질 않는 거야. 그때 수영장 옆에 있는 펌프실이 눈에 띄었어.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누르면서 거길 열어보는데 그 안은 고요하더라고. 뭐야. 그럼 그렇지 하고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방수포 밑에 뭔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돼. 로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방수포를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
그곳에 사랑하는 딸 알리가 수영복 상의가 벗겨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었지. 로저는 급하게 신고를 했어. 그녀는 심하게 폭행을 당한 듯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아. 알리는 자상한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 사이에서 아주 밝고 성실하게 자랐다고 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성적 좋았었고 나중에 커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딸 바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빠 로저는 알리를 엄청 아끼고 또 사랑했었대. 그런 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수사가 시작돼. 현장을 보니까 알리의 샌들이 막 던져져 있었고 펌프실 이곳저곳에 피가 튀어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손톱은 아예 날아가 있기까지 하더라고.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알리는 격렬하게 범인한테 저항했던 걸로 추측됐지. 경찰은 처음에 알리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 필 하울을 의심했어.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분명했고 수사 선장에서 제외되게 돼. 사실 그 필도 같은 수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거든. 사건 당일 그는 오전 근무였고 알리랑 12시에 교대를 했어. 필은 종종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하필 이날은 바로 퇴근해서 알리 혼자 근무하고 있던 거야. 그때 필은 알리가 수영장 잔디 관리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했던 걸 생각하게 돼. 자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라고 계속 말을 걸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섭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심쩍은 잔디 관리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그냥 알리를 몇 번 쳐다본 거고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 전날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수영장 옆 수풀에서 캠코더를 들고 뭘 자꾸 이렇게 찍다가 금방 사라지더래. 근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지. 근데 사건 당일 전날 봤던 그 이상한 남자가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은 더 있었어. 알리의 친구 로렌이 3시쯤에 그 수영장에 놀러 왔었대. 그리고 친구 부르려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빵빵 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린 거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원래 같으면 진작 막 웃으면서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펌프실 쪽에서 한 남자가 쓱 나오더니 손을 흔들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좀 이상해 보였어. 자기한테 올 것 같은 거야. 그 무서워진 로렐은 결국 수영장을 떠나게 돼. 경찰은 그녀가 본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그렇게 로렌이 본 모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범인은 짧은 갈색 머리였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젊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해. 그 사이에 알리의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그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또 그녀의 목 주변은 발로 밟은 듯 쇄골에 발자국까지 발견돼. 근데 수영복이 허리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성의 DNA 일부가 알리의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 근데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은 일단 발견한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알리의 남자친구, 또 잔디관리 직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성들 DNA를 다 비교해봤는데 누구랑도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건의 진척이 없으니까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너무 답답했어. 딸을 죽인 범인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범인을 꼭 잡겠다는 목표로 범죄자 검거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딸의 사건을 달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돈으로 현상금 25,000달러를 걸기도 해. 그럼 그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도 2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줬고 총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지. 노력은 계속돼.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에 범인의 몽타주와 현상금을 광고로 걸기도 하는데 그 광고회사 사장이 로저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사건 광고를 무료로 게시해 준 거야. 이 광고 덕에 수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었고 이건 여담인데 이 이후로 이렇게 광고판에 수배 광고를 올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사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 뭐 어쨌든 광고를 보고 연락 많이 왔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한 제보가 아주 솔깃하더라고. 이게 테디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신고인데 테디가 일단 몽타주랑 엄청 닮았었고 수영장 근처에 살면서 밤새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었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는 수영장 외주시설 정비 직원이었어. 이거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테디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동의해달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샘플 제공을 거부하더니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다 이러는 거야. 이거 완전 수상하지? 다음날 테디가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DNA 샘플 제공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대. 아니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은 그냥 대조용 샘플 제공하는 건데 이 반응이 좀 과하지 않아? 아니 얘가 뭐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경찰은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의 DNA 자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범인 DNA랑 비교만 해보면 된다. 이러면서 테디를 좀 이렇게 구슬렸지.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가더니 그새 도망간 거야.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 이때 경찰이 확신을 했지. 아, 얘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쫓기 시작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2004년 9월 테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던 그 가운데 경찰서에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 그녀의 우편물 주소지가 코네티컷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사실 테디랑 같이 그 여자친구도 행방이 묘연해졌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갔구나 싶어서 그 주소지에 함께 사는지 확인을 해봤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테디가 아니라 벤자민 애플비라는 남성이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서 밝혀져. 벤자민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아니 테디랑 똑같이 생긴 거야. 뭔 상황이야? 둘이 쌍둥이야? 사실 둘이 동일 인물이었던 거야. 벤자민은 1997년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이걸로 잡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캔자스주로 와서 테디 후보라는 가명으로 살아왔던 거지. 근데 알리 사건의 용의자가 되니까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본명으로 살았던 거고. 살인죄에 비하면 공연 음란죄는 뭐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경찰들은 그 여친 집 주소로 가서 그를 체포하게 돼. 연행된 벤자민, 테디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바로 자백했어. 자, 범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테디는 사건이 있던 날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당연히 알리는 관심이 없었지. 근데 테디가 자꾸 따라오는 거. 무섭잖아. 그래서 자리를 피해. 펌프실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아니 테디가 펌프실까지 따라오더니 문 닫고 잠궈버려. 무섭잖아. 그래서 겁에 질린 알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을 막고는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알리가 막 때리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 모습에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때렸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목까지 졸랐대. 알리가 의식을 잃으니까 그녀의 수영복을 아래로 벗겼는데 이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알리의 친구가 온 거야. 테디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근처에 있던 방수포로 그녀를 대충 덮어놓고 펌프실을 빠져나오게 돼.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주차장에서 한 소녀가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흔든 거지. 로렌이 본 게 범인이 맞았던 거야. 결정적으로 그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랑 일치했어. 2005년 12월 재판이 열렸고 배시먼은 테디, 그 벤자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한테 1급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5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범인을 쫓던 아버지 로저는 모든 재판을 지켜봤어. 판결이 나온 후에 다른 어떤 소녀에게도 다른 어떤 가족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 그는 이후에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면서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해. 끝까지 딸을 위해 노력한 그 로저의 모습에 괜히 나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알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 스타리 디바 메이였습니다.